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의 고백. 2019년은 내 삶에서 가장 힘든 한 해였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시작한 프리랜서 생활이 걱정만으로 가득해지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들어오는 일은 별로 없고 주머니 사정에 비해 돈이 나갈 일은 많았다. 글쓰기가 아닌 다른 일을 할까 하다가도 그럴 거면 왜 퇴사를 했을까 하는 미련한 고민을 이어나갔다. 손톱만큼의 불행이 찾아와도 지구만큼 거대한 걱정을 만들어내는 재능이 있는 내게 2019년은 불안으로 가득한 해였다.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라도 있으면 조금은 위로가 될까 싶어서 글을 썼다. 썼던 글을 묶어서 삶이 무너져요. 그런데 왜 아름답죠? 라는 제목으로 독립 출간했다. 당시 내 심경을 대변하듯 책의 구성은 삶이 무너지는 내용이 90%이고 아름다운 내용은 10% 정도에 불과한 불균형을 자랑했다. 이 책은 그 글에서 시작됐다. 출판사와 함께 기존 원고를 고치는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글이 합해졌지만 여전히 밝은 내용은 그리 많지 않다. 글의 내용이 어둡게 보일지라도 그 모든 순간에 내가 꿈꾼 건 아름다운 삶이다. 아름다움을 꿈꾸기에 눈앞에 아름답지 못한 삶을 보며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잘난 사람이고 장점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그런 부분을 자랑하는 글을 썼을 거다. 애석하게도 나의 하루는 많은 불안으로 이루어졌고 글감이라고는 나의 치부들 뿐이다. 책을 내게 된 지금 이 순간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 결국 나의 약하고 부족한 부분들 뿐이다. 잘나고 멋진 부분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지만 누구나 약하고 부족한 부분은 가지고 있으니 이 글을 공감해 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어본다. 자신의 약한 부분을 공감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다고 믿는다. 그 마음에 닿기를 바라면서 들키고 싶지 않은 것들을 고백해 보았다. 나 또한 그런 고백들 앞에 위로받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며 이 글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 아무리 느린 영화여도 2배속 하지 않는. 영화 글을 연재 중인데 간혹 마감에 임박해서 급하게 영화를 볼 때가 있다. 그럴 때면 2배속으로 영화를 볼까 하는 유혹이 찾아온다. 러닝타임도 긴데 호흡마저 느린 영화를 보는 건 꽤나 지구력이 필요한 일이다. 속도감 있는 편집이 늘고 긴 러닝타임의 영상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키보드에서 버튼 하나만 눌러도 영화의 장면은 금세 넘어간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과 장면 사이의 몇 초를 가지고 감독은 몇 날 며칠을 고민했을지도 모른다. 감독이 고심 끝에 만든 세계가 그 세계의 속도와 리듬이 관객의 클릭 한 번으로 무너지는 거다. 롱테이크로 유명한 영화들이 있다. 이런 영화들은 보다 보면 영화 속 시간의 흐름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런데 이 영화들을 2배속을 하거나 빨리 넘기면서 본다면 과연 그 장면을, 그 영화를 제대로 봤다고 할 수 있을까? 나무를 5분 동안 보여준다는 걸 확인하고 넘겨버리는 것과 나무를 5분 동안 바라보는 건 완전히 다른 경험이다. 허우 샤오시엔 감독의 최근작 자객 서분낭은 무협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느린 호흡을 자랑한다. 칼로 싸우는 장면 대신 칼을 들고 싸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사유하는 영화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 기준에서는 많이 정적으로 느껴지는 영화였다. 감독은 인터뷰를 통해 말한 적이 있다. 자신에게 있어서 영화는 세상에 대한 예의라고. 지그시 현상과 세상을 바라보는 영화를 만들어 온 감독이기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가끔 유혹은 찾아오지만 영화를 2배속으로 보는 일은 내 삶에 없을 거다. 나는 영화가 사람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누군가의 속도가 느리다고 보칠 수 없고 빠르다고 붙잡을 수도 없다. 그저 바라볼 뿐이다. 그 사람의 속도와 리듬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다. 나는 내가 모르는 세상을 영화를 통해 배운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내 속도와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세계의 속도를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다. 그저 그 속도를 경험해 본다. 앞으로도 많은 영화를 보고 많은 세계를 경험하게 될 거다. 영화의 속도를 존중하면서 어떤 사람, 어떤 세계의 속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운다는 믿음으로 아주 천천히 흐르는 영화를 응시한다. 내 삶의 아주 느린 순간을 목격하듯이. 나의 영화 배우 데뷔 현장. 학교에서 창작 수업을 들으면 서로의 작품에 대해 합평을 하기에 수업을 듣는 이들과 자연스럽게 친분이 생긴다. 소설 창작 수업을 함께 듣는 영화과 학생이 있었고 지나가며 안부 정도는 묻는 사이가 됐다. 어느 날 그가 자신의 졸업작품에 출연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일에 참여하는 게 좋아서 내용이나 역할을 따로 묻지 않고 흔쾌히 수락했다. 과 선후배들과 준비한 연극에 배우로 참여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라 연기에 대한 흥미가 많았다. 연극에 초대한 가족과 친구들도 재밌게 봐줬기에 단편 영화에 출연한다고 주변에 보여줄 상상에 들떴다. 며칠 후 영화 스태프에게서 연락이 왔다. 주소를 알려주며 저녁까지 남양주의 세트장으로 오라고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는데 집에서는 꽤 먼 거리다. 촬영이 끝나면 밤일 거라 대중교통으로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 도착해서 스태프에게 물어보니 촬영이 끝나면 준비된 차로 태워줄 거라고 했다. 영화과의 졸업작품이 원래 이렇게 규모가 큰가 싶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다.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감독에게 가서 오늘 찍을 장면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설명은 그리 길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이곳에서 내가 할 일을 정리한다. 찍을 장면은 2개. 하나는 오열, 하나는 자위. 내용과 역할을 묻지 않은 내 탓일까? 지금이라도 못하겠다고 해야 하나? 온갖 경우의 수를 생각한다. 자가 없어서 도망갈 수도 없다. 첫 장면은 오열이다. 내 앞에 카메라가 세팅되고 앞에는 상대 배우가 앉아있다. 내가 맡은 역할은 팬티를 훔쳐서 엄마에게 혼나는 학생이다. 많은 이들이 카메라 뒤에 서 있고 카메라 앞에는 나뿐이다. 이곳에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생각이 멈춘 채로 눈물은 나오지 않고 스태프들이 수군대는 소리가 의식되기 시작한다. 슬픈 상상을 해보세요. 카메라를 잡은 스태프가 말한다. 오열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과 나 모두 집에 갈 수 없다. 감독은 잠시 촬영을 멈추고 나를 따로 불러낸다. 그가 담배를 물며 말한다. 내 현장 망치러 왔어요? 이 작품 나한테 엄청 중요해. 근데 지금 뭐 하는 짓이야? 교실에서 함께 소설을 보던 사람은 사라졌다. 분명 내게 하는 말인데 내가 들어서는 안 될 것만 같은 말. 내가 지금 화를 내야 하는 건가?
어떻게 반응할지 정하기도 전에 그가 갑자기 웃으며 말한다. 어때요? 지금 기분 나빴죠? 농담 반 진담 반이긴 한데 지금 그 기분 가지고 연기해봐요. 나는 영화에 대해 잘 모른다. 그러나 이게 연기 지도가 아니라 폭력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다시 카메라 앞에 선다. 지금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본다. 몇 분 지나지 않아 눈물이 터졌다. 억울해서 울었는데 감독은 오케이를 외친다. 이제 스태프들은 다음 장면을 준비할 수 있고 나도 곧 집에 갈 수 있다. 만약 내가 못 찍겠다고 했으면 어떤 반응이었을까? 나는 나쁜 사람이 됐을까? 내가 나를 지키는 게 다수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은 상황이 내 삶에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며 통곡했다. 탈진하듯이 울고 나서 다음 장면을 준비한다. 자위를 연기해야 한다. 빨리 찍고 탈출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다. 진짜로 하면 큰일 나니까 하는 척만 하면 돼요? 감독은 웃음을 잃지 않고 말한다. 카메라 뒤에 서 있는 스태프와 눈이 마주친다. 같이 창작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다음 주에 만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나. 아니, 저 사람은 내게 어떤 표정을 보여줄까? 촬영이 모두 끝나고 스태프의 안내에 따라 준비된 승용차에 탄다. 엄마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사람이 운전석에 앉아있다. 스태프의 소개에 따르면 감독의 어머니라고 한다. 이곳에서 감독은 울 일이 생기면 엄마에게 달려갈 수 있다. 차에서는 가는 내내 찬송가가 흘러나온다. 나는 그의 어린 양 같은 가사가 귀에 들어온다. 몇 달이 흐르고 영화과 졸업영화제에 초대한다는 문자가 왔다. 잊고 있던 작품이 떠올랐다. 지금도 그 영화의 완성본은 어딘가를 떠들고 있을 거다. 어디선가 단편영화제가 열리면 출품작들의 제목을 보는 습관이 생겼다. 촬영이 끝나고 어떤 항의도 하지 못했다. 몸으로 느끼는 부당함에 대해 부당하다고 말할 수 없던 그 순간이 지금도 내 몸속에 피처럼 돌고 있다. 나는 그날 몇 뼘 정도 죽었다. 남양주 세트장에서 나는 나의 일부를 박탈당했다. 자신을 원망하는 것으로 마침표를 찍기로 하고 그날의 일을 기록으로 남겼다. 몇 년이 지났고 일기장을 펴 그날의 글을 읽는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원망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오래전 마침표를 찍은 그때의 일을 수정한다. 마침표를 쉼표로 바꾸고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이 글이 책으로 나오는 그날, 당신에게 이 책을 보내겠다. 그날 일기장에 적힌 이야기의 마무리는 스스로에 대한 원망 대신 당신의 사과여야 한다. 이제 나는 당신의 응답을 기다리겠다.